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부터 일상으로의 복귀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치권도 내일부터 본격 총선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 두 분과 연휴 기간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자리에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총선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연휴 기간에 전해진 설 민심은 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민생 앞에 정쟁이 있을 수 없다며 경제 회복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지적을 우선 꼽았고요. 또 야당은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또 제3지대 빅텐트를 꾸린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견제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설 밥상머리 민심 두 분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네, 예. 원래 이제 설 민심, 특히나 이제 우리가 설 밥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총선까지 남은 영향에 미치는 그 강도가 크기 때문에 예. 많이 집중하는데 여당은 말 그대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달라. 뭐 국정 지원론을 얘기하고 야당은 뭐 정권 심판을 얘기하겠죠. 이건 회고적 투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혁신당은 이른바 양 거대 정당의 반칙 정치 청산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고 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드러난 이슈에 반응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표층 프레임이나 하고 그렇지만 아직도 잠재돼 있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오히려 기저에 깔려 있는 그 프레이밍을 우리가 이제 심층 프레이밍을 하는데 실제로 투표에서는 기층 프레이밍이 아니라 심층이 작용되는 경우가 커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날 수가 있냐면은 지금 각 당이 공천 작업에 들어갔는데 공천자 확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결국 정당이 국민에게 내세울 수 있는 실제로 정당의 정체성과 상품은 후보입니다. 후보를 어떻게 어떤 공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전면에 포진시켰느냐가 결국 그 당의 총선 전략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아직도 이렇게 드러난 이슈에 반응하는 이제 프레이밍 전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양당이 공천 과정을 얼마나 깔끔하게 했고 얼마나 갈등과 잡음 없이 했고 그다음에 어떤 상품들을 국민 앞에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구도가 출렁거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표면적 프레이밍 전쟁을 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심층 프레임이 작동하기에는 아직은 인물 구도가 좀 형성이 돼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전이 지금 막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전으로 빗대주셨는데 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설민심이요? 예. 설민심은 뭐 정치권은 다 욕해요. 사실은. 네. 좋아하는 사람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설민심을 듣고 와서 일성으로 내놓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도요. 야, 정말 성찰을 안 하는구나. 설민심조차 자기들의 진영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멋대로 갖다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 설을 세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물가가 굉장히 어렵고 예. 삶이 팍팍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불만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가서 어느 부분이 불만입니까? 어느 부분을 좀 긁어드려야 시원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부 다 아 그렇죠. 그러고 한 귀로 듣고 휘웅 하고 옆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내 쪽에서 다른 상대를 욕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이렇게 듣고 그렇죠 이러고서 이제 그걸 와서 방송에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국민들이 아 여전히 정치권을 한심하게 생각하겠구나. 설에 그 정치권을 다 욕한 자신들의 입만 아프다고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3지대에 대한 경계를 엄청 네. 양당에서 내보이잖아요. 그 네. 얘기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찔려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설 민심 양쪽 다 정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연휴 기간에도 여야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 얼굴에 묻은 연탄 검댕을 두고 민영배 의원이 좀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이 받아쳤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얼굴에 그 연탄 묻었다고 예. 하는 게 연탄 봉사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탄 그렇죠. 봉사의 본질은 이렇게 설 민심을 맞이해서도 실제로 우리 사회 어두운 곳과 어려운 곳을 우리가 가보고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여기가 백사마을 아닙니까? 예. 아직도 여긴 재개발도 안 되고 고층에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이런 험한 곳에 사시는 주민들께 뭔가 정치권이 말하자면 그 대책과 희망의 메시지를 드려야 하는데 한동훈 봉사하러 간 사람의 얼굴에 묻은 검댕이가 그게 쇼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는 저는 민주당이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건 민주당이 싸움을 잘못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본질적으로 여기 현역이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여기 왜 재개발이 안 돼서 아직도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고 험하게 사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꺼냈어야지 봉사하러 갔던 사람의
그 말하자면 얼굴에 묻은 걸 가지고 또 나무란다? 자, 근데 민영배 의원이야말로 진짜 위장 탈당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신져도 설득력이 없는 데다가 실제로 이게 본질을 전혀 민생에 대한 본질도 호도하고 외면하는 이런 말하자면 정치적 비난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냥 사과를 요구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이런 건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변명과 또 다른 어떤 그런 말하자면 자기 논리를 얘기하다 보면 말이 더 꼬이게 마련인데요. 예. 실제로 봉사를 갖고 맥락을 놓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 열심히 나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7만 천장 오히려 업무 추진비를 딴 데 써야 될 돈을 그 돈을 여기에 7만 천장의 연탄으로 희사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모습들을 정치권이 그래 한번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여야의 협치고 상생인데 저는 번짓을 완전히 잘못 짚었다고 보고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른바 곁가지를 자꾸 건드리는 그 선동 정책들은 저는 총선을 앞두고 저는 전혀 국민들에게 반응과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 예. 논란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하셨는데 민영배 의원 사과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는 쇼를 해야죠. 그게 국민을 위한 쇼라면 예. 경쟁을 하면서 해야죠. 근데 사리사욕을 위한 쇼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민영배 의원이 한 거는 사리사욕을 위한 쇼를 한 거예요. 강성 지지층한테 돋보이기 위한 쇼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 정말 이런 비판하려면 민영배 의원이 연탄 나눔 봉사하는 곳에 가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뭐 얼굴에도 많이 뭘 묻혔더라고. 나는 하나도 안 묻는데 뭐 이렇게 한마디 슬쩍 하면 오히려 큰 비판이 되겠죠. 네. 근데 자기는 뭐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건 국민을 위한 쇼조차도 안 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팩트가 틀렸잖아요. 예?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하려고 일부러 묻힌 게 아니라 예. 주변에서 뭐 장난으로 묻혀주고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그 워딩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누가 일부러 묻히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식으로 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예, 영상에 있었죠. 네, 그러면 이런 확인도 안 한 이런 모습은 얼마나 낯뜨겁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낯뜨거울 텐데 낯뜨거운데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해명을 안 하는 거 보면 참 뻔뻔하다고 국민이 느낄 거예요. 참 안타깝고요. 사과 그냥 하시고 다음부터 나도 이런 데 가서 더 한동훈 위원장보다도 이런 거 안 묻히고도 진정성 있게 더 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잘못됐다, 본질을 잘못 짚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닷새 동안 공천 면접을 진행하는데 일단 낙동강 벨트의 당내 중진 의원들을 대거 투입해서 이 지역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고 또 수도권 지역구도 재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폭이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제 선거 때마다 벨트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벨트 얘기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벨트를 묶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거기에 그 경쟁에 있는 후보를 앞세워서 나머지 후보들도 그 후광 효과도 좀 얻게 되고 벨트를 묶으면은 공약도 좀 대형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발성 공약이 아니라 크게 어떤 묶는 그런 패키지 공약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마트 상품을 갈 때도 개별 상품을 고르는 것과 번들 상품을 고를 때 경쟁력이 조금 다르잖아요. 예. 그런 측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영남권 벨트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남은 이제 카드가 과연 김기현 대표 전 대표가 이제 그 조금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이동해서 한번 붙어볼 거냐의 여부가 남은 것 같고 저는 이제 북상할 거라고 봐요. 예. 특히나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수원 벨트는 어느 정도 라인업이 이제 정해졌는데 이른바 한강 벨트와 저쪽이 이제 뭐 강동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이제 과연 얼만큼 그 국민의힘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 배치하냐. 결국은 많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인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입증된 분들을 앞장 세우는 그런 건데 저는 당에서 헌신을 요구할 때는 저는 헌신에 따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진이라면 말 그대로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러면 무거운 책임감과 당에 대한 어떤 기여도가 있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당이 어려울 때 나선다. 특히나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지역 옮겼고 이번에도 옮겨서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실현 가능성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당의 컨셉 공천은 한동훈식 어떤 그 말하자면 이번 총선 전략을 예. 상징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북상을 하면서 저는 수도권까지도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여지는 대로면 뭐 계속 그렇게 갈 거니까 괜찮겠죠. 근데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숨은 의도가 있는 거라면 이거는 완전 자가당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주류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동한 자리에 누가 오느냐를 예.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주류들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건 숨은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보고 그 공천은 굉장히 힘에 의한 공천이고 잘못된 공천이라고 국민이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총선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것이 지금 시작은 그럴싸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럴싸하게 끝날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천이 총선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하위 20% 명단 통보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당내에서도 친문 갈등 계속되고 있고 네.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네. 대한 공천 여부가 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상은 저는 뭐 공천은 안 될 거라고 안 저는 될 거다. 봐요. 예. 근데 안 되기 전에 저는 스스로 물러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물러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친문들은 어느 정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물러나면 친명 쪽에서도 대선 책임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누군가 그거에 예. 걸맞는 사람이 또 물러나 주지 않는 한 친문을 공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는 게 총선에는 큰 도움이 된다. 희생하는 모습이고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이고 반성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국민들은 아, 저 세력이 반성을 했으니까 아, 다시 써줘야 되겠구나. 지금 현재의 세력이 너무 못하니까 다들 실망하고 있는데 왜 그쪽으로 손이 안 가냐? 반성을 안 하니까 계속 잘했다고 하니까 손이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부분을 해소해주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보다 큰 승리를 얻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 물러나는 게 옳은 방향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예. 이 사안을 보고 싶은 게 지금 그러니까 친문계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물론 잘못이 있지만 당시에 후보는 그러면 잘못이 없습니까? 근데 그때 패배했던 후보는 출마하는데 당시 임종석 전 실장의 말을 빌리면은 2020년까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7%에 이르렀는데 과연 누가 누구 보고 책임을 지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는 원튼 원하지 않든 민주당에 드러난 뇌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아마 출마 못할 수도 있다고 좀 보는데 저는 만일 임 전 실장을 컷오프 시킨다든가 경선 기회도 안 주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민주당이 저는 폭발할 거라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지금 하위 20% 명단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제3지대가 딱 받을 준비까지 하고 있는 예. 상황에서 친명 비명이 이렇게 친명이 갈등을 빚으면은 저는 이건 오롯이 저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20% 명단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여부도 굉장히 또 말하자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지금 이제 그 임종석 전 실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하자는 거냐는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마치 컷오프 시키는 식으로 나가고 이재명 대표는 포용하게 얘기하고 측근들 정성호 의원이나 뭐 김주호 이런 차장들은 그 말하자면 압박하는 이런 투트랙 전술은 저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의 말의 진실성을 조금 가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마를 하잖아요. 예. 그럼 성동갑이잖아요. 거기는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의 지역구였고 본인의 친구에게 줬다가 다시 받는 건데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이재명계, 친명계에서는 무엇을 걱정하냐면 그 사람들, 친문들이 들어와서 임종석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또다시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만큼은 쉽게 주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 구심력이 없는 사람이면은 줄 수도 있어요. 타협을 할 수도.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실상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럴 경우에 친명 쪽에서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게 오늘 나온 겁니다.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9%포인트 소폭 상승한 39.2%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2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 4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 주요 요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다가간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봐요. 이른바 민생 토론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들의 그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밀보험 학교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의대 정원 특히나 이제 소아과 오픈런 같은 데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국민들 우려가 많았는데 의대 2,000명을 이제 증원하겠다라고 예. 했던 것들 특히나 이런 특히 그다음에 뭐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책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것들 국민 삶과 국민의 체감 지수에 와닿는 이런 정책들을 냈던 게 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말하자면 언급이 사라졌다는 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면은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지금 구도 싸움에서 그렇다고 썩 좋지 않은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잦은 언급을 해버린다거나 이른바 지난번처럼 이른바 윤한 갈등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게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생에만 집중하고 무엇인가 성과를 내려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점이 말하자면 우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반영됐던 것 같아서 상승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앞으로 이 여론조사에는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죠. 그 대통령 신년 예. 대담이 이후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민생에 얼만큼 더 집중하고 그런 디테일한 성과를 내는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우호 요인이 반영된 것 같지만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총선이 이렇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현상은 저는 조금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렇게 크게 오르진 않죠. 네. 왜냐하면 경쟁이 심해지면 양쪽은 좀 결집을 하게 되고 중간층도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면서 한쪽을 지지를 유보했다가 어느 한쪽으로 지지를 정하는 경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공천 갈등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요새. 네. 그런 거에 대한 반사이익적 요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한동훈 공천이 그렇게 큰 갈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공천도 앞으로 숨은 의도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예. 뭐 없으면 발각이 안 될 거고 그냥 이대로 가면은 이런 추이는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정당 지지율 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0.9%, 민주당이 41.8%를 기록했는데 각각 전주 대비 1.1% 올랐고 3.4%포인트 떨어진 수치거든요. 여론을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오는 건 물론 이제 뭐 1.1% 뭐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제 예. 오른 거니까 이제 그 큰 유의미한 저희가 의미는 분석하기 좀 어렵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상희 평론가 지금 잘 분석해 주신 대로 민주당은 뭔가 삐걱거렸어요. 근데 이른바 공천관리위원장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불공정 공천을 얘기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에 대한 발언들 시사했고 또 임종서 전 실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뭔가 친명과 친문의 갈등들이 아주 굉장히 도드라져 보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당내 중립화 언급이 너무 늦었고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인물을 포진시키느냐. 그러면 예. 그 인물을 포진시키는 경선 과정이 이른바 뭐 스펙 공천이든 아니면은 뭐 그야말로 그 잘 선수들을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하는 뭐 영입 공천이든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감동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좀 스토리를 줘야 하는데 예. 국민의힘은 아직은 돌출되지는 않았고 민주당은 그것이 갈등이 삐걱거리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는 뭔가 시스템 공천 얘기했던 민주당이 삐걱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부정적 요인으로 된 것 같아서 조금 네. 민주당의 포인트는 3.4%가 나타난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치적 언급이 없고 민생 토론에 집중하는 모습,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좀 개인기에 그런 좀 당의 지지율이 좀 연동된 거 이런 것들이 좀 상승 효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양쪽은 조금 뭐 소폭 상승, 조금 중폭 하락이라는 이제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됩니다. 네, 이제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론의 흐름 지금 어떻게 읽고 네.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가 다가오면 이게 모여요. 그리고 격차가 줄어듭니다. 근데 중도층은 답변을 많이 안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론조사가 많이 오는데 귀찮기도 하고 이게 뭐 본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럼 우리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한번 다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때도 오차가 상당히 줄었어요. 줄었는데 결국은 중도층은 뭘 심판했냐? 본인들의 삶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쪽을 심판을 했다. 그래서 중도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도층에 소구할 만한 아직까지 모습을
그 정부나 여권에서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태도가 그렇습니다. 태도. 이번에 대통령 신년 대담을 봐도 알겠지만 태도가 국민을 먼저 이해시키려고 하고 국민에게 설득을 구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 보다 낮은 자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의 민심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도 역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우선순위로 누굴 먼저 심판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쪽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순서가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여론조사 평가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제3지대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이 규모 그리고 반발 수위에 따라서 제3지대 몸집 분리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에 6석에서 7석을 자신을 했습니다. 목표치로 내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예. 지금이 4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4석, 4석이니까 이제 한 3명만 더 들어오면, 2~3명만 더 들어오면 6, 7석이 되는 건데 아마 정부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이번 주말에 이제 공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 아직은 탈당파, 혹이라도 이런 공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탈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직후에 뭐 오늘, 내일이나 모레쯤 컷오프 얘기가 나오면은 탈당 의원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아마 그런 데 대한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발언한 기저가 이럴 거예요. 2월 14일이 국고 보조금 경상경비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경상경비가 지원이 되고 3월 15일 날 나머지가 이제 지원되는데 현역 의원 5명이 넘잖아요. 5명이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염두대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우리 제3지대에 올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과 3지대가 이제 재정적으로도 이제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는 아마 그 두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 말이 결코 뭐 그 허언이 아닐 수 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6, 뭐 14일, 15일이면 이제 이번 주말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 67석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삭 줍기 성공할까요? 아, 예, 뭐 예. 그 정도는 뭐 제가 볼 때는 되게 쉬울 것 같고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전에는 2강 약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근데 2강 1중 정도는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1중이라는 규모를 볼 때 사람들이 내가 가서 저 정도 규모는 내가 가서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판단이 드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너무 약하고 서로 4분 오열해가지고 있고 저기에 가봐야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예. 뛰어나도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충분한 득표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5개의 정파가 하나로 모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것은 제3지대라고 단일로 불릴 수 있고 단일로 불리면 양 당에 지금 염증을 내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된다는 게 이미 다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뭐 3분의 1에 육박한다는 게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뭐 굉장히 다른 당에서 2개의 거대 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6, 7석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신당이 어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상황이잖아요. 차별화를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짧게 평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아니 위성정당은 하면 안 되죠. 예? 하는 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법 취지, 입법 취지의 위반이고요. 사실상의 탈법입니다. 사실상의 탈법.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고 비상식적인 사당화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당을 나간다라는 기치로 나간 분들이잖아요. 예. 그럼 저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이 국민의 시각 눈높이에서는 당연히 상식적인 결정이고 상식적이겠다고 나간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상식적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의 첫걸음 마지막으로 평가해 저는 주시죠. 뭐 당연히 이제 그 말하자면은 원칙과 상식을 명분으로 탈당한 분들이니까 원칙과 상식이 벗어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거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비례 정당을 안 만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지역구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저는 주목하는 게 그러면 얼만큼 이렇게 후발주자들 특히나 약세인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써야지 전 전국에 우리 후보를 다 내겠다. 이 전략은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얼만큼 그러면
상징적이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선별적으로 포진시킬 것이냐. 이게 저는 이제 남은 개혁신당의 과제가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두 대표가 어디로 출마할 것인가 여부가 이제는 최대 관건으로 저는 떠오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